2019년 5월 대한민국 사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 앞에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사건의 중심에는 당시 36세의 여성 고유정이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외모와 무난한 이력을 지닌 인물로 사람들은 그녀가 그토록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섬뜩할 정도로 치밀하고 계획적인 살인이 숨겨져 있었다. 고유정은 과거 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을 키우고 있었으며 전 남편과는 이혼 후에도 자녀 면접 교섭권을 두고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었다. 아들은 법적으로 고유정의 양육하에 있었지만 전 남편인 강모 씨는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싶어 했고 면접 교섭은 법원이 정한 일정에 따라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고유정은 이를 번번이 거부하거나 회피했고 결국 면접 교섭과 관련해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유정은 아이의 아버지를 제거하는 것을 하나의 문제 해결로 여겼던 것으로 보였다. 단순한 감정적 충돌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계획의 일부로서 살인을 준비한 것이다. 그녀는 범행을 결심한 이후 여러 날에 걸쳐 살인을 위한 도구들을 준비했다. 흉기, 수면제, 고무장갑, 표백제, 종량제, 쓰레기 봉투, 대형 여행 가방, 세척용 세제 등 범행과 이후 시신 처리까지 고려한 철저한 준비였다. 고유정은 피해자를 제주도로 유인하기 위해 아들의 면접 교섭을 구실로 삼았다. 오랜 기간 만나지 못했던 아들을 보기 위해 강모 씨는 기꺼이 제주도로 향했다. 고유정은 그를 위해 조천읍에 위치한 한 펜션을 예약해 두었고 두 사람은 그곳에서 아들을 데려오기 위한 전날 밤을 함께 보내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이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사실상 고유정의 계획에는 아들을 만날 일도 아들을 펜션에 데려갈 일도 애초부터 포함돼 있지 않았다. 펜션에 도착한 후 고유정은 피해자에게 음료를 건넸고 그 안에는 인터넷으로 구입한 수면제 성분의 약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그 음료를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었고 그 순간 고유정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그를 공격했다. 정확한 범행 도구나 살해 방식은 밝혀지지 않았다. 유일한 목격자는 없었고 시신은 대부분 훼손되었으며 일부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 결과 피해자는 심한 외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피의자의 혈흔이 펜션 내부 곳곳에서 다수 발견되었다. 혈흔의 확산 정도나 DNA 분석 등을 통해 피해자가 심각한 외상을 입고 사망한 뒤 시신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범행 후 고유정은 당황하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범행 이후 시신을 훼손하고 이를 분리하여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위장했고 일부는 청소와 함께 주변 쓰레기 처리장에 버렸다. 남은 일부는 트렁크에 실은 채로 펜션을 떠났다. 그녀는 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일정 시간 꺼두는 등 증거 인멸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대로 청주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가족과 함께 일상생활을 이어가며 SNS에는 육아일기나 요리 사진 등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은 아들의 실종을 이상하게 여겼다. 사전에 약속된 아이 면접 교섭이 있었기에 연락이 끊기는 상황은 쉽게 납득할 수 없었고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된다. 경찰은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며 고유정과의 접촉을 확인했고 그녀의 진술과 행동에 수상한 점이 많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는 펜션 CCTV 영상이었다. 피해자가 펜션에 들어가는 장면은 있었지만 나오는 장면은 없었다. 반면 고유정은 여러 차례 쓰레기 봉투를 들고 펜션을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차량 블랙박스가 제거된 점도 수상했으며 차량 트렁크에서 혈흔 반응이 감지되었다. 결국 경찰은 고유정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6월 1일 청주 자택에서 긴급 체포한다.
그러나 그녀는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며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수면제를 사용한 이유는 전 남편이 폭력적이어서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진정시킬 목적이었다고 말했지만 수사 결과는 그녀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았다. 인터넷 검색 기록, 쇼핑 내역, 그리고 범행 전후의 치밀한 행동은 범행이 우발적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고유정은 일관되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그녀의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과의 자녀 문제로 갈등을 겪던 피고인이 면접 교섭을 구실로 피해자를 유인해 미리 준비한 도구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고유정은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특히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방어행위로 보기엔 도를 넘는 폭력성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유정이 재혼한 남성과의 사이에서 양육하던 의붓 아들이 사망한 사건도 함께 주목을 받았다. 이 아이는 2019년 3월 고유정 부부의 집에서 돌연 사망했는데 고유정은 아이가 스스로 이불을 덮고 자다가 질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아이의 코와 입이 외부 압력에 의해 막혔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이 사건 또한 고유정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기소했지만 명확한 물적 증거 부족으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고유정 사건은 단순한 강력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첫째, 범행 동기와 방법 모두가 치밀하게 계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여성 가해자라는 편견 속에서 일부 동정 여론도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자녀 면접 교섭권이라는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는지를 드러낸 계기가 되었다. 이후 관련 법률과 가정법원 절차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자녀를 매개로 한 범죄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경고가 이어졌다. 그리고 셋째, 겉으로는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가던 한 개인이 어떻게 극단적 범죄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범죄 심리학적으로도 주목받는 사건이 되었다. 고유정의 냉정함과 감정 절제,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도구화한 인식은 사회적 공포를 야기했다. 피해자 유족은 시신조차 온전히 수습하지 못한 채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견뎌야 했다. 여전히 피해자의 일부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고유정의 진술도 끝내 명확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재판을 지켜보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싸워왔다. 고유정 사건은 한국 범죄사의 길이 남을 끔찍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한 인간이 얼마나 치밀하고 냉혹하게 계획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여성의 범죄가 아니라 가족, 법, 사회 시스템, 인간의 본성 등 다양한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게 만든 비극이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